늦가을의 오후 김혜자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려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에는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퇴직한 지 벌써 1년. 이제는 익숙해진 혼자 사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쓸쓸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혜자는 그런 적막 속에서도 자기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그날 전화벨이 울렸다. 박상훈. 그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자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가슴이 불쑥 뛰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 그러나 세월과 배신 앞에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혜자야, 잘 지냈어 익숙한 듯 낯선 그 목소리.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럽고 간절했다. 무슨 일이세요? 혜자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부모님이 요즘 많이 편찮으셔.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셔서 거의 걷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며칠 전 욕실에서 넘어지셨어. 나 혼자 직장 다니면서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데 너 잠시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년 전 그는 혜자를 향해 너랑 있으면 숨 막힌다. 이제 더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그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함께 떠났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부모님을 부탁하다니. 혜자는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우린 이미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두 분은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왜 제가 돌봐야 하죠? 게다가 당신에겐 새 아내도 있잖아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 사람이 노인 돌보는 걸 어려워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싫다더라고. 혜자는 어이없어 웃었다. 그럼 결혼은 왜 해야 했을까요? 부부가 되면 가족이 되는 건데.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날 밤 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조용한 집 안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오랜 세월 그녀를 딸처럼 아껴준 두 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영옥 여사, 박진수 씨. 그녀가 새댁 시절 어설픈 요리를 해도 다정하게 칭찬해 주셨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날마다 죽을 끓여서 병실로 가져다 주셨던 어머니. 과묵하지만 손재주 좋은 아버지는 직접 깎은 과일을 들고 많이 힘들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곤 하셨다. 이혼할 때조차 두 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넌 여전히 우리 딸이다 라고 말해줬었다. 그 따뜻한 말들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이젠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을까? 그녀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천천히 차가 식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처럼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이미 끝난 인연인 줄 알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김혜자의 머릿속은 계속 과거로 흘러갔다.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낙엽처럼 하나씩 떨어져 가슴에 쌓였다. 세월이 흐르며 흐릿해졌던 장면들, 새색시 시절 처음 박상훈을 만났던 날, 시어머니의 정겨운 미소 시아버지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손길 모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혜자가 박상훈을 처음 만난 건 그녀가 사범대를 졸업하고 지방 초등학교에 첫 부임했을 때였다. 교감 선생님의 사촌이라는 인연으로 한 차례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마주한 상훈은 수줍고 조용한 남자였다. 당시 그는 지역조합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 있어 보였다. 그는 선생님이시라니 멋지네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한마디에 혜자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는 1년 뒤 소박한 결혼식으로 이어졌다. 강원도의 작은 성당에서 치른 결혼식,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당 한켠에 쌀떡과 잔막걸리가 놓인 따뜻한 분위기의 전통식이었다. 그날 혜자는 진심으로 믿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나이 들어도 괜찮겠다.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지. 결혼 후 그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 처마 밑에 고양이가 자주 드나들었고 마당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심어놓은 국화가 계절마다 피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해자야 밥은 먹고 다녀야 해라며 아랫목에 앉아 콩나물국을 끓이셨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다. 결혼 2년차 해자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출산 후 과다출혈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매일같이 죽을 끓여 병원으로 달려오던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아이고, 우리 혜자 많이 아팠지. 좀만 참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울었다. 그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옹의 때문이었다. 시아버지 박진수 씨는 말수가 거의 없었지만 마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사온 배를 조용히 깎아 손에 쥐어주시며 잘 먹고 힘내라 라고 하던 모습은 아직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그 부부는 혜자에게 진짜 딸처럼 대했고 혜자도 그 집을 친정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라고 혜자는 일과 가사 육아로 점점 지쳐갔고 상우는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밤늦게야 들어오거나 회식이라는 이유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도 늘어났다. 그녀는 가끔은 나도 쉬고 싶어 라고 말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한숨뿐이었다. 어느 날 혜자는 우연히 상훈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보낸 사람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는 30대의 여성. 혜자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상훈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녀는 울고 매달리고 애원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줘. 나 아직 당신을 믿고 싶은데. 그러나 상훈은 냉정하게 말했다. 너랑 있으면 더는 숨이 안 쉬어져. 너는 옛날부터 재미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버렸잖아.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살아있는 느낌이 나.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그날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집도 가재도구도 심지어는 눈물도 오직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만을 지켰다. 그리고 다시 홀로 선 삶이 시작됐다. 조용한 새벽 학교 교실에서 혼자 교탁에 기대어 있던 날들. 마당 한켠에서 막 자란 고추를 따며 웃었던 여름날. 차곡차곡 쌓인 세월 속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길을 닦아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위에 갑작스레 떨어진 한 통의 전화. 그것이 모든 기억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김혜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지만 모든 순간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반복되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까?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걷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먹고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손끝은 늘 어딘가 멍하니 멈추곤 했다. 끓는 주전자 앞에서도 물을 주는 화분 앞에서도 그녀는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다. 그녀는 이 마음을 풀기 위해 평소 자주 가던 노인회관의 요가 모임에 나갔다. 반가운 얼굴들이 반겨주었고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가 오갔다. 잠시 후 그녀는 마음속에 쌓였던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혹시 전 남편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돌봐달라고. 그 말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가장 친한 동료였던 박인숙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 혜자씨, 설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아이고, 세상에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한대요. 그 집 아들이 버렸으면 끝이지. 다시 엮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요즘은 자기 삶 챙기고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끌려다니면 속만 상해요. 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어머니 연곡 여사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다. 흑백 사진 속 자신을 꼭 껴안고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이 넘쳤다. 혜자야, 넌 우리 집 복덩이야. 네가 있으면 집안이 편안해. 그녀가 신혼 시절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깼을 때 시어머니는 어머, 손 다친 거 없어 그릇이야? 뭐 또 사면 되지? 하며 걱정하던 사람이다. 한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던 혜자를 위해 직접 부채를 손으로 접어 만든 적도 있었다. 그런 기억이 지금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내가 너무 정에 끌려 살았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 집안에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에겐 아무 미련도 없어. 다만 두 분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분명히 이건 용서와는 또 다른 감정이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다. 원망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건 아마도 감사와 연민, 그리고 책임감. 하지만 이 감정들 역시 지금의 삶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그 집에 돌아간다 해도 그건 절대 상훈 때문이 아니야. 그저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것뿐이야. 월요일 아침 김혜자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수없이 같은 질문을 곱씹었다. 정말 가도 되는 걸까 가면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해는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동력 하늘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챙겼다. 시장에 들러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청포도 한 송이, 관절에 좋은 한방파스와 영양제 따뜻한 두유를 샀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갈팡질팡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싶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추억이 겹겹이 덮인 동네 골목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쿵쿵 요동쳤다. 어느새 도착한 골목 어귀. 3년 전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던 그 길. 그날 그녀는 울면서 돌아섰지만 오늘은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녹이 세운 철제 대문 앞에 섰다. 그 위에는 여전히 박진수 박영옥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배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다. 혜자야 박상훈이었다. 시간은 그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다. 예전에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은 흐려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다소 지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정말? 온 거야. 혜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그 마루, 익숙한 그 장판, 익숙한 찻잔들. 모든 것이 세월의 먼지 속에 잠겨 있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두 분이 앉아 있었다. 박영옥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혜자야. 우리 혜자 맞니?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다. 혜자는 천천히 다가가 그 손을 잡았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주름진 손 어릴 적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를 꼭 안아주던 손이었다. 그 손을 쥐자 박 여사는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나는 네가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다. 내가 너무 그리웠어. 너무 미안했어. 어머니, 저 왔어요. 그냥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진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는 없지만 눈빛으로 반가움을 전했다. 거실 한켠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셋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수많은 말과 눈물이 응축되어 있었다.
잠시 후 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 익은 조리도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한 뒤 주방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손질된 민물 생선 고추장 미나리. 그녀는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민물 매운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 집에 다시 음식 냄새 나는 거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 점심상이 차려졌다. 식탁에는 조용히 세 사람이 앉았다. 말없이 밥을 먹으며 혜자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이 집에 다시 돌아온 게 아니야. 그저 이 순간 그분들의 마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놓아드리고 싶었을 뿐. 그리고 식탁 끝에 앉은 한 사람. 박상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밥을 떠먹고 있었다. 그의 젓가락질은 어색했고 눈빛은 더더욱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혜자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오직 두 사람 한때 그녀를 딸이라 불렀던 그분들에게만 향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김혜자는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익숙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굳은 결심이 배어 있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헹구는 동안 박상우는 마루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혜자야. 그녀는 등을 돌린 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고 공기 중엔 말 못할 무게가 떠다녔다. 나 정말 미안해. 네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안 들일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고. 그제야 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말에 머뭇거림은 없었다. 상훈 씨. 그녀는 더 이상 오빠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보다 명확한 선이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더더욱 그 옛날의 감정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단지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제가 힘들 때 가장 많이 품어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박상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용서가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전 당분간 이 집에 머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더 나아질 때까지요. 하지만 그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언가 다시 생긴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도 당신의 아내도 아니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덧붙였다. 저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딸 같은 존재로서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박상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그동안 가볍게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제 와서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말한 도리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들렸다. 그날 저녁 김혜자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작은 가방 하나, 여벌옷 몇 벌, 건강식품 수첩 책 한 권. 그녀는 조용히 옆방으로 들어가 부모님 방 옆 작은 방에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다시 새로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이고 아버지를 위해 약을 챙겼다. 창밖의 햇살이 부엌을 비추는 시간, 그녀는 예전처럼 국을 끓이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습에 박영옥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혜자야, 너 없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집은 늘 조용했어. 네가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어머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이웃들이 하나둘씩 그녀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 김 선생님, 다시 여기 사세요. 전 시댁이라던데. 다시 합쳤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수군거림도 이어졌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피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로 인사할 뿐이었다. 어느 날 우체국에서 일하던 그녀의 옛 제자가 찾아왔다. 선생님 정말 여기 계시네요. 어릴 때 선생님이 도시락 반찬 나눠주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땐 나도 젊고 철이 없었지.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라졌단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단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다시 자신만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김혜자는 마당에 나와 국화를 손질하고 있었다. 가을바람은 선선했고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창가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들린 목소리. 이런 데까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난 여기 오기 싫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선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젊은 여성이었다. 박상훈의 두 번째 아내 이윤정이었다. 예전보다 살짝 야위었고 화려한 외모 속엔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혜자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 계셨네요. 소문 듣고 왔어요. 두 분이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신 거예요. 혜자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단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잠시 머무는 것뿐이에요. 이윤정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흘렸다. 그래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던데요. 전 부인이 여기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날이 서 있었지만 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았고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감정을 빚지지 않았고 누가 나를 여기 오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단지 해야 할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윤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당황과 자책,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난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내가 여기 와서 불편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나는 이 집에 어떤 이득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내 양심을 따르고 있을 뿐이죠. 그 순간 박상훈이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황급히 다가왔다. 윤정아, 왜 그래? 큰 소리 내지 말고 들어가자. 당신이 불렀잖아.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이 집 얘기를 해? 내가 여기에 섞이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결국엔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한참 박상훈을 노려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 나 이제 모르겠어. 오토바이 시동 소리와 함께 그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며 마당에 놓인 국화 몇 송이가 흔들렸다. 혜자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현관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상우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바라보다가 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또 와서 뭐라 했니?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 자리가 낯설겠죠. 그래도 너까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상처는 더 이상 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수많은 겨울을 지나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김혜자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했다. 창밖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오늘 낮의 일들을 되새겼다. 윤정과의 날선 대화,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그러나 자정 무렵 안방 쪽에서 이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마른 기침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곧이어 거칠고 깊은 기침 소리, 그리고 가쁜 숨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니 혜자는 급히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박영옥 여사는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숨이
가슴이 답답해.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급히 방 불을 켰다.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단호했다. 박상훈과 시아버지를 깨운 뒤 급히 택시를 부르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고 손을 감싸 안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곧 병원 가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겨우 눈을 떴고 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믿음이 깃든 손길이었다. 비 오는 밤 세 사람은 조용한 병원 대기실에 도착했다. 긴급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독히도 길게 느껴졌다. 혜자는 벤치에 앉아 손등으로 눈을 가린 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기억 속으로 끌려갔다. 큰아이 지훈이 돌 무렵 고열로 응급실을 들락날락하던 밤들. 그때도 혼자였다. 상우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를 병원에 남겨두었고 그 외로움은 가슴을 에이듯 시렸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찜질팩을 들고 찾아왔었다. 혜자야 힘내. 애가 괜찮아져야 내 마음도 편해지지. 지금 그녀는 그 손길을 되감는 중이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니 폐렴 증세가 심각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도 약하셔서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상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주먹만 꽉 쥐었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옆에서 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제가 병원에 남을게요. 보호자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상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혜자야, 정말 괜찮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 일을 선택한 거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사랑이든 의무든 이름 없는 감정이든 간에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다듬어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평온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병실 안에서 혜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앉아 있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간호사들이 오가며 치료를 이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며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어머니 힘내세요. 이번에도 꼭 이겨내셔야 해요. 아직 저한테 하실 말 많으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혜자는 알았다. 이제 이 집에서 그녀는 단지 전 며느리도 손님도 아닌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병원 5층 회복실 창가에는 늦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박영옥 여사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끼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졌고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다. 창밖엔 감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병실엔 죽을 끓이는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 모든 풍경 안에서 혜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매일 아침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수건을 데워 이마를 닦아주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끝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은 느껴졌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고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혜자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자꾸 예전 생각이 나. 그녀는 고개를 살짝 떨구며 이어 말했다. 사실 너희 이혼했을 때 내가 아무 말도 못한 거 많이 후회했어. 혜자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매만지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 이미 다 이해했어요. 아니야. 그땐 내가 너무 무기력했어. 그 사람 박상훈이 어떤 짓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부모가 자식 일에 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지. 넌 내 딸처럼 아꼈는데 마지막에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의 눈 깬 눈물이 고였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 혹시 내가 조금 더 용기 냈더라면 너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자의 가슴이 찡하게 저려왔다. 오랜 시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용히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사실 저도 그때 너무 지쳐 있었고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정작 가까운 사람한테는 쉽게 말 못하고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게 돼.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어머니 그날 돌아오길 참 잘했어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눈을 감으며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이 생이 다할 때까지 너를 내 딸이라 부르고 싶다. 이젠 네가 며느리가 아니어도 그냥 내 혜자로 남아주면 안 될까? 그 말에 혜자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어릴 적 혼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던 날처럼 교실에서 아이들 몰래 울고 있던 저녁처럼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외로움이 다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언제까지나 저는 어머니 딸이에요.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밖엔 별빛이 반짝였고 커튼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박 여사는 편안하게 잠들었고 혜자는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가만히 중걸거렸다. 사람의 자리는 꼭 이름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지키는 거구나. 그녀는 그렇게 한 사람의 딸로 한 사람의 보호자로 그 밤을 함께 지켰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2주가 지났다. 박영옥 여사는 이제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박진수 씨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고 있었다. 집 안엔 다시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거실엔 오랜만에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김혜자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조용히 국을 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깨어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림처럼 고요한 골목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잔잔하게 퍼져오는 질문. 이제 떠나야 할까? 이래야 할까? 그녀는 그동안 미뤄뒀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동네에 맡겨둔 반지하집 방치해둔 화분들, 우체국에서 일하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집안의 시간을 좋아했지만 언제까지고 머물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시아버지 박진수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오는 모습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혜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인 듯 했지만 단호했다. 너 다시 집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녀는 빗자루를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차피 언젠간 떠나야죠. 이제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 저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 말에 박진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엔 네가 참 안쓰러웠다. 아들놈이 그따위로 굴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켜만 봤지. 나도 영곡이도. 우리가 죄인 같았다. 그의 눈에 살짝 물기가 고였다. 넌 며느리가 아니어도 돼. 그냥 우리 집에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그 말에 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가슴속이 따뜻하면서도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박상우는 그것을 보고 멈칫했다. 정말 가는 거야.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돌아가야 할 때예요. 저한테도 삶이 있으니까요. 여기 머문 시간은 감사했고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박상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맴돌았다. 그녀가 짐을 싸는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밤 어머니는 그녀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낡은 손수건 함께 찍은 오래된 가족사진, 그리고 짧은 쪽지가 있었다. 혜자야, 네가 우리 집에 다시 불을 켜줬단다. 네가 떠난다 해도 우린 널 매일 기다릴 거야. 언제든 다시 오렴. 너는 우리 집의 따뜻한 봄이었으니까. 혜자는 쪽지를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떠올릴 수 있었지만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다음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마당 국화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멀리 가지 말고 가끔 들러라. 네가 좋아하던 그 매실청도 담가놨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 했다. 혜자야 건강해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 분도요. 저도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익숙한 골목을 지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집, 그 계절, 그 마음, 모든 것이 고요히 그녀를 보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엔 더 깊은 애정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김혜자는 자신이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외곽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반지 합방. 예전엔 조금은 쓸쓸하고 어두운 곳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정든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약간의 먼지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마스크를 끼고 환기를 시키며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다. 부엌에 찬장 정리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준 매실청 병을 꺼냈다. 라벨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다. 우리 혜자 감기 조심, 물에 타 마시고 잘 자라. 그녀는 잠시 그 병을 들여다보다가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주전자를 올리고 따뜻한 물에 매실청을 타 마셨다. 그 맛은 달콤하고 깊고 어딘가 모르게 눈물 나는 맛이었다. 그날 저녁 혜자는 오래간만에 거실에 앉아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창밖엔 가을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 안엔 아픔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이해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파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을 용서했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혜자는 종종 박영옥 여사와 박진수 씨의 집을 찾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신이 다가올 때마다 혹은 그저 마음이 그리울 때 한 번은 초여름 무렵 그녀가 반찬 몇 가지를 싸서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말했다. 우리 집엔 너만 오면 다시 봄이 온 것 같다. 그 말에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어떤 관계든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이고 어떤 가정이든 피보다 기억과 온기가 먼저라는 걸.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던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미래를 향해 조급히 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 여기 자신의 삶 안에서 고요한 중심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이 다시 흔들릴 날이 오더라도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한 번 아무도 기대지 않는 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었다. 창밖엔 별빛이 조용히 깃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손에 쥐어진 지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혜자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의 선택, 그녀의 침묵, 그녀의 용서, 그리고 그녀의 단단한 뒷모습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떨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오래된 이름이 다시 불릴 때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스르르 깨어날 때, 이미 끝난 인연이라 여겼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남은 온기를 마주할 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장면이 가장 오래 남았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혜자처럼 말하지 못했던 사과 혹은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혜자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오해 잊힌 관계 마음속에 묻어둔 후회,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의 엄마 혹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한 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혹은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